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와우북 페스티벌인데요. 너무너무 반갑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와우북 페스티벌 2020년부터 지금 3회째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2회에 걸쳐서 모두 다 그 앞에는 이제 카메라와 스태프분들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직접 만나서 더 즐거운 와북 페스티벌 2번째 날인데요.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계속 있고 어제도 있고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님 그리고 이 저주토끼 영문판을 번역을 하신 안토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부커상 숏리스트에 작품이 올라가는 어떤 성취들이 있어서 이제 그 경험들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와북 페스티벌에서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분 다 이제 번역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국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번역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때 이제 번역가의 일, 번역가의 취향, 번역가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분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정보라 작가님 지금 이렇게 앞에 에코페 들고 계신데 정보라 작가님 소설 많이 쓰셨죠. 근데 환상문학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사실주의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소설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 아주 우리에게 좀 기괴한 정서적인 체험을 주게 해주고 그 안에 좀 원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또 그런 개성적인 사실주의 기법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동유럽, 그러니까 러시아, 폴란드어 소설들도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작자이자 번역자로서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안토너 선생님은 완전 소중 안토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번역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있거든요. 여러 고충들도 듣고 하는데 그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 문학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수적으로 또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번역자들은 정말 그 많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 번역원에서 보면 이제 한국 문학 교양을 알리는 이제 공유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도 할 정도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번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두 분 작가님, 번역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그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 분 와우북 페스티벌에 대한 인연이 좀 각별하다고 들었어요. 2018년도 네,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안토노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보신 것이 계기가 돼서 저주토끼의 이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와우북 페스티벌 오신 소감 어떠세요? 네. 4년 만이죠. 그때로부터. 어제 정보라 작가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떴다고 4년 전에 이런 글을 내가 올렸다. 근데 그 글에 어떤 번역가가 나타나서 와우북 페스티벌 부스에서 책을 팔고 있는데 어떤 번역가가 나타났을 때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그게 불과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4년밖에 안 됐나 막 그 계산해 보니까 정말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그러니까 가을에 만나고 또 2018년 이제 그 겨울쯤에 제가 막 너무나도
작가님 작품을 이제 번역하고 싶어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 어떤 트윗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2019년부터 정보라 작가님이 이제 영어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뭐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쇼트리스트에 오르고 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인용 트위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그게 정말 4년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와북 페스티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각별하거든요. 왜냐면 그 다른 북 페스티벌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러니까 뭔가 와우북 페스티벌은 정말 독자들을 위한 북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면은 막 좀 출판인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정말 독자들을 위한 곳이라 여기 와우북 페스티벌 오면 항상 막 책 이만큼 사가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정말 여러 겹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보라 작가님 어떠세요? 그 안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에 뭐 4년 전 오늘 거기에 아까 빼놓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요? 였다. 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도 소상히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안톤 선생님이 저주토끼 초판본 표지를 찍어서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이 책을 번역할 권리를 얻었다. 왜냐하면 제가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서 이것은 무슨 사기인가 하고 저한테 그걸 캡처해서 보내시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와우북 페스티벌은 전 2019년에도 왔었어요. 그때 홍지훈 작가님하고 같이 특강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는 항상 와서 뭔가를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대면 행사가 전혀 안 열려서 예,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렇지만 대면 행사를 하게 되자마자 또 안톤 선생님이랑 같이 좀 괜찮은 성과를 가지고 고향에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금이한양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저도 이렇게 추억들이, 그러니까 와우북 페스티벌에 오면 그 책에 대한 그 경험을 좀 다른 페스티벌이랑 진짜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책 고르고 있으면 뭐 서울국제도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고,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편집자분들이건 마케터분들이건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게 되고 좀 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도 저희 그 대기실에서 시간이 길었는데 안톤 선생님 그 책 많이 사오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책을 진짜로 좀 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이 가방이 이번에 만드신 거죠? 예, 그 북커상 행사 가기 네. 전에 안톤 선생님이 티셔츠하고 가방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 배우자분이 제작한 네. 그리고 방금 와우북 와서 또 홀랑 홀려가지고 산 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무슨 책 사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그 결혼한 이후로 해양수산물 SF 작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에 거주하고 예, 계시죠? 그래서 문어 책을 샀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그 문어 대게 상어 3부작 얘기를 했더니 시동생님이 개복치도 써달라고 그러셔서 개복치의 비밀도 샀어요. 저 이 아더마인즈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문어가 이렇게 짧게 살 줄 몰랐어요.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2년, 3년 살고 그 시간 동안 모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을 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북커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식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질문을 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북커상 일단은 좀 다녀오신 이후에 바뀐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달라진 거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안톤 선생님 이제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 글쎄 저는 이게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상 이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 브래드 로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문예 창작 강연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 번역 부분이 있는데 거기 브래드 로프에서 제가 워크숍을 하고 왔어요. 그 참가자가 아니라 그 교수로서. 근데 그거는 작년에 이미 그게 들어온 어떤 그런 작업이었고 또 BCLT 그러니까 영국문학번역원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강사로 나갔는데 근데 그거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북어상 후보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다 이미 네 정바라 작가님의 작품을 번역한 덕분에 다 된 거였고요. 그거는 그래서 글쎄요 약간 뭔가 스케줄이 굉장히 바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이렇게 코로나에 좀 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대처하는 게 맞게 대처하는 건데 근데 영미권은 그냥 하고 그냥 그냥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또 저는 제 시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책을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나긴 열정 앞에다가 그 영국 일정을 딱 갖다 붙여야 되는 그래서 이번 여름 굉장히 일이 많았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인지도가 국내에서 이제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게 제가 번역권을 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권을 따가지고 제가 트위터에 올릴 정도면 나 이 책을 번역권을 땄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릴 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감이 대충 오실 거예요. 어떤 출판사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가들한테 특히 비백인 번역가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하면은 저작권 팀에 그럼 저작권 팀에서는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뭘 번역을 해? 막 이렇게 그렇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는 뭐 니네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답지 않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나라 출판사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줄었어요. 네, 다행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막 네가 누군데 번역을 해? 그럼 북커상 웹사이트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거에 딱 링크를 보여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지. 나머지는 그냥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흐름이. 그래서 제가 진짜 번역가를 되게 오래 했고 또 이 순간을 위해서 막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일들이 그냥 풀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가 출판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작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제 편집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자들이 연락을 많이 해오죠. 어떤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이걸 번역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과정이 너무 지난하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이게 공회전을 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스킵된 질문이기는 한데 이제 번역하고 싶어요라고 작가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라고 되물으셨을 때에 대한 대답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셨던 거예요? 왜요라고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놓고 거기서 왜요라고 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작가의 그래서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이 번역가를 신뢰를 하고 맡기는 것이 번역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더라고요. 작가의 의견 중요한 거니까. 저는 제가 결심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전삼회 작가님이 이 사람 사기꾼 아니고 본인의 작품을 보장해 주셨구나. 번역했으며 실제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안톤 선생님의 한국어를 저한테 동역을 해주셨. 그 안톤 선생님이 이렇게 정상적인 한국어로 하셨는데 제가 네? 왜? 에? 이러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전삼회 작가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라 작가님은 덕을 베푸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 책을 번역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뭐 내 책을 번역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오케이 해봐요. 약간 좀 이런, 약간 정말 저한테 너무 고마운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들였어야 됐는데 사실 맨부커, 이렇게 부커상 숏리스트라는 결과가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좋아하는 일들을 좀 더 원활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근데 지금도 제가 특정 한국 출판사들한테 가면은 굉장히 반응이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연 내가 계속 번역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계속하세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좀 바뀐 게 있나요? 근데 좀 많이 바빠지셨죠. 이번에 자음가모음에서 기획하셔가지고 또 SF 현대문학이요. 현대문학이었죠. 네, 또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서부터는 광고의 말씀입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와 예, 이런 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걸 이용해서 다른 작가님들하고 열심히 지면을 넓혀보자. 그게 저희 단체 설립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지면을 넓힌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게 됐고요. 지금도 밀리의 서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대문학에서 7월호, 8월호에 10편씩 그 단체 연재를 했던 게 책으로 나와요. 알라딘에서 북펀드는 하루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고 교정하고 있고 아마 정말 곧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서 그렇게 막 꾸린 대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번역 의뢰는 원래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번역 의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작년 말에 학교 그만두고 이제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번역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안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유명한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셔서 그래서 강연 의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공공도서관에서 의뢰가 오면 혹은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강연은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마감이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돼서 이렇게 뭉게뭉게 번역 마감 이렇게 닥쳐오고 있고요. 그 에이전시에서도 저에게 무엇이 마감입니다, 무엇이 마감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오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상식 때 그 시상식 런던에서 굉장히 화려한 장소에서 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시상식을. 또 3년 동안 시상식을 못 해왔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서 이번엔 정말 화려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정말 화려하게 개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정보라 작가님이랑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옆에 보니까 그게 옛날 교회거든요. 옛날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교회 공간 그래서 천장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International Booker Prize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막 정보라 작가님한테 작가님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니 왜 미안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인생을 망친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작가님도 그냥 멀쩡히 그냥 글 잘 쓰고 강의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괜히 번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또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정말 제가 작가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나타나셨잖아요, 저기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항상 작가님께서는 그래 뭐 이게 책 팔 때 정상인가 보지 하고 이렇게 항상 따라와 주셨어요. 되게 고맙게 저한테는. 전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한 번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리고 이벤트를 할 때마다 작가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원하시면 지금부터 불평할게요. 되게 관객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굉장히 혼자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그 글씨를 보고 막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너무 가랭이 찢어지는 일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걸 보면 상을 받고 내 그 상이라는 게 나의 어떤 본질적인 걸 바꾸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을 되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으로 쏟아지면 안 보였었던 곳들이 같이 다 좀 환해지는 건데 번역도 그렇고 SF 그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맨부커 숏리스트에 저주토끼가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인 건가? 그러면 그 한국문학 장 혹은 한국문학을 쓰는 창작자들이나 한국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루틴하게 관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성을 평가하는 것, 문학적인 언어라는 것에 딱 관습적이어서 그 좀 익숙한 방식으로만 계속 읽고 그런 작품이 문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 저주토끼 안에 있는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상상력의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 현실을 재현한 방식도 익숙한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기담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막 무협지적인 상상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그냥 장르 문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학성 으로 지금 부커상 사실 세계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이라든지 공쿠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가장 순문학적인 어떤 그 코드가 강한 상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장르 문학을 읽는 한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문학성을 평가하는 한 방식에 대한 어떤 편협했던 것들을 좀 해체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에게는 이번 수상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게 좀 시차가 이제 봄이었으니까 봄에서 가을로 두 계절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만큼 조금 정리해봤을 때 이제 그 현장에서의 느낌과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라 작가님부터. 네. 그 수상은 모래의 무덤의 기탄젤리 슈리 작가님이 하셨는데요. 모래의 무덤도 엄밀히 말해서 사실주의적인 작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화자도 이렇게 챕터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까마귀가 화자인 챕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작할 때에 이렇게 그 80세 된 여성이 벽을 쳐다보고 있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계속 줄어들고 딸은 계속 커져가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의도하고 그 작품 안에선 그렇게 현실적으로 의도하고 쓰신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삶의 영역도 그렇고 물리적인 활동의 제약도 그렇고 조금씩 좁아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돌봐주다 보면 또 점점 넓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딸은 점점 넓어지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주의는 아니었어요. 거기 그 심사평에도 장르를 넘어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19세기 후반식의 그 사실주의에 집착하는 시대는 이제 150년쯤 지났으니까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국의 환상문학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대중성과 상업성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서 그렇지 전민희 작가님, 룬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일본, 대만에서 300만 부 팔고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한류 작가시잖아요. 이영도 작가님도 그렇고. 근데 문학성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한국 장르 문학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민희 작가님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SF라는 라벨을 붙이니까 좀 있어 보이니까 이제 듀나 작가님, 김보영 작가님 학술 논문이 좀 나오기 시작한 김보영 작가님 아직도 안 나왔어요. 듀나 작가님이 2년 전부터 19년, 20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니 왜 연구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한국 문학계와 학계가 그 무엇이 문학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독자분들은 재밌으면 그냥 읽으시니까 독자님들의 기준은 굉장히 그 유연하게 변하고 있고 학계의 기준은 좀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성 평가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 한국 문학이 이렇게 외국어로 번역이 될 때 이렇게 지원금을 줘요. 근데 거기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원금이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그 레인지를 주거든요. 근데 저주토끼는 가장 낮은 금액을 줬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줬어요. 제가 이거를 받고 정말 머릿속이 정말 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나보고 책 한 권을 다 번역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펜하임이라고 펜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펜 단체에서 그 하는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한 1년에 몇 권이지? 8권인가? 한테 주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걸 탔어요, 이 책이. 근데 그때는 뭐 아무도 뭐 이게 펜하임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걸 탔어요. 근데 제가 원포드스타한테 우리 이거 지원하게 해달라. 펜하임에 이거 장르 문학인 건 알겠는데 지원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번역 요금이 안 맞는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장르 문학이서인지 하여튼 무슨 다른 책들은 뭐 안 팔리는 뭐 다른 책들은 뭐 1,200만 원, 1,400만 원을 뭐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가장 낮은 금액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펜하임을 탔을 때 2019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그 어떤 상 뭐 하나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펜하임 위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탔나? 그래서 너무 정말 행복할 정도로 그 순간이 정말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국의 SF 문학, 장르 문학에 대한 인지도와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그 정도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완 맥기완이라든지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카즈오 이시고로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과학 소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한강 작가님 북커상을 실제로 탄 한강 작가님께서 작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훌륭한 소설인데 근데 거기서도 좀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그 환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어떤 발화할 수 없는 것들을 발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매개가 되거든요. 그런 환상 요소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문학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그런 환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근데 아직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그게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데서도 막 그 지원금을 결정하는 분들이 다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문제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도 그랬지만 그 환상성이라는 걸 빼놓고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몸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환상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북커상이 우리에게 뭔가 이제 자극을 주고 깨어나게 하는 지금 계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가 받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주토끼가 이번에 또 이런 성취를 한 건 역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좀 잘못된 범주화에 대해서 이걸 다시 경계선을 좀 와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약간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환상은 왜 이걸 문학적이라고 하고 어떤 환상은 그 장르라는 것 안에서 계속 읽었는지 그걸 좀 메타적으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번역원에 대한 얘기 알기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아마 이 질문이 그 북커상에 대한 건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토카르츠크의 다정한 서술자의 책을 보면은 문학에 대해서 그 세계를 구할 다정한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문학을 읽는다는 것, 그냥 문학의 독자라는 것에 맞춘 뭐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금 가치관의 변화가 되게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북커상을 받으러 이제 시상식에 가셨을 때 그 문학을 하는, 어쩌면 또 오랜 시간 동안 문학을 해온 분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신 거잖아요. 일종의 네트워크, 새로운 경험의 네트워크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과의 만남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그리고 그게 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번역가로서 저는 다른 번역가들을 다른 언어권 번역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항상 저의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미권 출판계는 특히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뚜렷하잖아요. 그 과정이 내가 등단을 하고 이제 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예지에서 나한테 뭐 단편 소설 혹은 뭐 장편 소설을 이제 커미션을 하고 이제 내가 그걸 쓰고 이제 그게 출판을 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영미권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되게 어떤 편집자가 어떤 원고를 원하는지, 어떤 출판사조차가 존재하는지 막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미 그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영미권의 다른 번역가들하고 이렇게 항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북커상 심사위원 중 2명이 번역가였거든요. 2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 그래서 문학은 근데 원래 이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intertextuality라고 그 간텍스트성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간텍스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출판계 문학에 종사하는 분들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스스로가 퀴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퀴어라는 것이 모든 경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퀴어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바로 공감대가 생기는데, 그분이 뭐 나랑 다른 나라에 살든 나랑 나이가 다르든 뭐 나보다 뭐 나랑 뭐 계층이 다르든 뭐 이렇게 뭐 직업이 다르든 뭐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의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문학이라든지 번역계라든지 막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가들도 퀴어가 되게 많고 굉장히 이상하게.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아직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게 다. 네. 정보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 만남들?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행사장에서 5월 22일하고 5월 26일하고 2번이었는데 2번 다 사진 찍히느라고 끌려다녀서 그 실제로 다른 작가님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 26일 북커상 최종 수상자 발표하기 직전에 심사위원 3분이 각각 저한테 오셔서 그 애들한테 저주토끼를 읽어줬는데 애들이 너무 무서워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어린이한테 왜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상작 모래의 무덤 번역하신 데이지 로크웰 선생님이 저주토끼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만나 뵙기 전부터 SNS 같은 걸로 저주토끼 관련, 그분은 화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주토끼 그림도 그리시고 이거 그림도 그리시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분 따님이 13살이신데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 로크웰 선생님은 이쪽 방에서 작업을 하시고 따님은 건넌방에서 책을 읽고 그러다가 엄마 피임약 먹으면 임신해! 라고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어린이한테 이런 걸 읽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고 예,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좋지? 막 피임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그거 아닌데 아니라고. 그리고 BBC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라디오 진행자분이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한국에서 토끼를 이용한 저주의 전통이 있으면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내가 지어냈다. 그랬더니 엄청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데이지 로크웰 번역가님이 그 노먼 로크웰 유명한 화가분 있으시죠? 그분의 장녀이시더라고요. granddaughter. 네, 장녀이시더라고요. 손녀. sorry. 장녀는 eldest daughter. 네, 저 번역 굉장히 잘해요. 손녀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가님을 위해서 저희 표지로 저희 크리스바니 표지를 이렇게 이스터에그에다가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그려넣어 주셔가지고 작가님한테 예, 그거 선물을 집에 했었어요. 있어요. 그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토끼 그려주신 거. 저희도 작가님들보다 저는 번역가분들하고 진짜 뭐 데이미언 스럴스라든지 뭐 데이지 로클이라든지 항상 온라인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 같아요. 더 이상했던 거는 저희 배우자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배우자분이 그 가와가미 미에코 작가님 있으시죠? 근데 가와가미 미에코 작가님 너무 멋있게 그 돌체 앤 가바나인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오투쿠투르 의상 협찬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보면은 그 가와가미 작가님밖에 안 보여요. 너무 멋지신데 우리 배우자분이 완전히 반한 거야, 우리. 그래서 되게 막 셀카를 막 100개를 찍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작가님도 굉장히 얼마나 마음씨가 좋으신지 막 번역가의 배우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셀카를. 네. 그걸 뭐 100장이나 찍어놨더라고.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저는 말도 한마디 못 걸었는데 아니, 수완도 좋으셔 정말. 베스트 프렌드야 이제. 축제였네요. 맞아요. 그 책 저주토끼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집이잖아요. 10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된 소설집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집은 보통 이제 작가의 발표 시기를 중심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발표한 것들을 묶어서 내는 방식이 많은데, 이 저주토끼에 수록된 작품들은 발표 시간 순으로 보면은 완전 첫 소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연세 문화, 네, 거의 등단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던 거. 등단작까지는 아니고 아주 예전에 쓰인 작품이죠. 그래서 시간대가 되게 긴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특정 시간에 쓰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서가 좀 공유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구성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성은 제가 안 했고요. 홀라당 모아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출판사에서 편집을 한 거구나. 그때 받아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 작품들이 수록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거야 마케팅의 영역이니까 기획 편집하고 목차 정하는 거 하고 뭐 표제작 이런 건 다 마케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랬죠. 쿨하시네요, 진짜. 보냈던 작품들은 단편 소설들을 쭉 쓰셨던 것들 중에서 몇 편 정도를 보내셨던 거예요? 100편인가? 80편인지 100편인지 그 정도. 제가 지금 이 비슷한 얘기 예전에 딱 한 번 들은 적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시집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김영승 시인의 반성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때 거의 1000편에 가까운 시를 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70편 정도를 뽑아가지고 편집부에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이 소설 읽었을 때 어떤 점에서 그 안토나 선생님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문체였어요. 그러니까 문학성이었어요. 그 미학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파격적이지만, 근데 그게 아작부스였는데
약간 다른 분들 문체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단 시스템 때문에 되게 문체가 상향 평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글을 잘 쓰세요. 근데 뭐 이분도 잘 쓰시고 저분도 잘 쓰시고 그냥 다 너무 글을 잘 쓰시는데 약간 그 약간 좀 상향 평준화이긴 한데 평준화이긴 한 예, 그런 것이 있으면서 근데 정보라 작가님은 문장이 바로 그냥 가시가 막 내 눈알을 꽂는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정말 전혀 막 이렇게 예쁜 척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부드러운 척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정말 너무나도 엽기적이면서 너무나도 막 파격적이면서 너무나도 막 직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유머랑 아이러니가 좀 어려워한다기보다 좀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상영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잖아요. 되게 아이러니, 냉소, 반어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박상영 작가님도 정보라 작가님 문체 경우에는 막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문체가 너무 웃긴다거나 되게 웃기는 내용인데 막 뭔가 또 굉장히 무섭게 읽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번역할 때 그 영국 문학 국립 National Center for Writing 국립 문예 창작원 이라고 거기서 제가 레지던시를 했어요. 영국에 있는. 근데 거기서 레지던시를 하는 분들은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내가 저주토끼를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몸하다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몸하다의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앉은 어떤 여성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그 계속 한 달 동안 생리를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해서 막 너무 호러가 갑자기 보이는 거에서 이게 무서운 내용이지. 갑자기 그게 또 그제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그 아이러니의 어떤 그 근본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정서를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어떤 힘, 문장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정서가 정말 조합이 되지 말아야 될 정서가 이렇게 조합이 되는 어떤 그 힘을 가진 어떤 문체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영미권, 그러니까 영문학이 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인 오스틴은 굉장히 치밀하면서 되게 신랄하면서 되게 유머러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좀 더 흔해요. 영미권에서는 그런 아이러니적인 문체가 제인 오스틴 덕분에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약간 좀 그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명쾌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그 자살하신 작가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90년대에 어떤 추측을 했냐면 앞으로 20년간 아이러니와 거리가 먼 어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매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뭐 영상을 쉽게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뭐 음악을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가 없는 그냥 딱 그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K-드라마, K-팝을 예측을 하셨어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 이 에세이 이름이 뭐지? Epluvus Union가 있는데 그런 에세이가. 그래서 근데 정보라 작가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가 이거 박상영 작가님한테도 굉장히 농담으로 박상영 작가님 굉장히 앵글로색슨적인 문장을 구사하세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네, 정보라 작가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정보라 작가님 앵글로색슨이라기보다 그 러시아 쪽 그 뭐랄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아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유머를 곁들여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막 이런 어떤 문학의 어떤 영향을 받으셨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추측을 저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마다 같은 작품은 이제 읽어보셨으면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임약을 먹는데 그 부작용의 일환으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데 그럼 아이가 생기면 아빠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빠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생기고 근데 없어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빠를 계속 찾지만 아이가 생겨나는 시간 동안에는 아빠가 부재해요. 없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처음 괜찮게 생각했었던 그 남자가 아빠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르는 동안 아이와 아빠는 같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은 여성의 일이라는 것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뭔가 아, 이거는 여성의 일이구나라는 게 딱 오는 그런 지점에서 되게 메시지가 강렬하기도 했던 작품이고 그걸 읽으면서 되게 옛날 작품이기는 하지만 진짜 그거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라는 작품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코가 없어지고 근데 코가 저기서 걸어가고 근데 나보다 더 높은 계급의 옷을 입고 코가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수직적이었던 관등 사회에 대한 비판을 이제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화적으로 한 건데 그런 러시아 문학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그 소설 쓰는데 메시지, 자본주의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소설집 읽으면서도. 근데 그 직설적인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게 아이디어를 많이 좀 모으시는지 또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러시아나 폴란드 문학에서 요 작품, 요 작가 요 작품에서 요 단편 이렇게 화살표로 그런 식의 영향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소설이 사실적일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창작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가르쳐 준 거는 동유럽 문학이고요. 러시아 사람들보단 폴란드 사람들이 좀 더 삐뚤어져 있어요. 좀 더 정신이 이상하고 좀 더 삐뚤어져 있고 좀 더 재밌는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정말로 미친 것 같은 상상을 마음껏 해도 되는 게 문학이라는 장르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소설집 안에 있는 이야기들에 있는 그 에피소드나 장면들은 제가 일상에서 실제로 겪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보고 들었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몸하다에서 계속 전화 걸어서 셰익스피어를 안 되는 영어로 계속 읽는 그것은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 엄마 친구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실만큼 이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근데 공포감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체 작품들을 막 관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 이제 소설집 읽고 나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약간 그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보다가 괜히 조금 으스스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어떤 구체성이 주는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달리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공포감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본주의의 리얼리즘을 썼던 이제 마크 피셔 같은 경우 이제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에서 이제 공포감이라는 정서를 도출해내는 게 좀 굉장히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읽었었어요. 이제 기이함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이고, 으스스함이라는 건 인간이 빠진 풍경, 폐허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주체적 의지와 무관한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는데, 근데 그 기이함과 으스스함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마크 피셔가 장르 문학을 읽어낼 때 주요한 독법이기도 했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자본주의 극도의 어떤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인간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현대적인 정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감이라는 것이 정보라 작가님 전체 문학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 역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좀 모호한 질문이긴 할 수 있지만, 네, 좀 그것도 듣고 싶어요. 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다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20대하고 30대일 때 썼던 이야기들인데, 일단은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계속 그 젊은 사람들한테 주지시켜서 너는 잘릴 거다. 너는 비정규직으로 평생 고생하게 될 거다. 너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거다. 너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될 거다. 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면 뭔가 국가의 복지 체계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노후를 존엄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건 다 네 탓이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길에서 굶어 죽게 될 거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비정규직이 될 거다. 정규직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양산해서 이렇게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죽어도 별로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싸구려 목숨을 양산한 다음에 푼돈 주고 그 싸구려 목숨을 이렇게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취급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지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모두가 다 그렇듯이 저도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선생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더 굉장한 스펙과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학생들이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말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부모님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를 정말 너무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는데 그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한 건데 네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주문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런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그 당사자일 때 20, 30대일 때 그 삶의 미로를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나이일 때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다 저는 여성이니까 결혼을 왠지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막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그런 사람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왠지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임신 출산해야 되는 것 같고 왠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임신하고 출산했다 내가 잘리면 나는 누가 먹여 살려주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듣는 얘기는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읽는 그런 미치광이 남자 얘기나 그때에서부터 수십 년의 안전한 거리를 두고 남의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스토커죠. 그거는 스토커였어요. 그분이 한 짓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이고 뭐 스토킹 방지법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죽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회고 나발이야 내 세금 돌려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니까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아싸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지? 죽지도 못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계속 내 탓만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시달려야 되면 어떡하지? 그게 이 저주토끼의 주제입니다. 예, 평생을 계속 괴롭힘만 당하면 어떡하지에서 에라 모르겠다 다 죽어라 나만 빼고 다 죽어라. 태평천하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만 빼고 다 망해라.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논리의 비약의 결과가 이 소설이에요. 네, 이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다 읽고 나면 그냥 딱 처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 이제 외롭고 쓸쓸한데 그럴 때 사람이 사람한테 도움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거나 내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큰 공포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공포이고
그때까지 살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를 늘 갖고 살아가고 그런 현대적인 감성으로서의 공포감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자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근데 왜 이렇게 이 공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주는 작품들이 좀 부족한 걸까? 내가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는 왜 그게 많이 좀 그 감정이 소외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안토너 선생님 지금 10편 번역을 다 하셨잖아요. 그 문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시작을 매혹을 느끼셨던 건데 근데 이런 문장을 번역을 하고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약간 내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한 작가의 작품, 이 문체를 나를 통과하고 나면?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번역할 때 정말 번역을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가 2020년 3월이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월 2020년 3월이었기 때문에 일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겨우겨우 2020년 이제 4월에서 이제 이게 아마 그래서 번역이 한 4개월 걸렸나 뭐 하여튼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지금 벌써 한 달 까먹었으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번역을 해가자. 그래서 정말 그냥 저는 이 번역석으로 그냥 뭐랄까 대피를 했기 때문에 대피소였어요. 그냥 이 번역은. 그래서 정말 번역은 그냥 꿈만 같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아니었다면 저는 글쎄요 좀 더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예요. 이 팬데믹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변하지 않았나 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서. 10편 중에서 뭐 가장 쓰면서 재밌었던 거 골라주실 수도 있으세요? 몸하다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번역 과정이 약간 복잡했는데 이게 펜하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완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장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최대한 많이 단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저주토끼와 그리고 머리 이 두 개를 이미 번역한 상태인데 하나만 더 하자 해가지고 몸하다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번역하고 있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그러니까 번역을 제가 몇 년을 했지? 10년을 했나? 뭐 하여튼 10년 넘게 했는데 그때쯤에 근데 갑자기 막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가 그냥 확 보이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바꾸는데 그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딴 데서 한 얘기인데 그 머라이어 캐리가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머라이어 캐리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Fly Like a Bird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노래를 작곡 작사하고 이제 프로듀싱을 하고 이제 딱 끝났을 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려는 프로듀서를 딱 잡고 우리 노래 하나만 더 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하룻밤 만에 그거를 다 작곡 작사를 하고 그리고 리코딩을 하고 이제 마스터링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스튜디오가 이렇게 카프리라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섬인데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바다 위로 그 노래를 틀면서 이제 그 창문을 활짝 펴놔가지고 이렇게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데 막 신이 나의 노래에 손을 댄 것 같고 나 역시 신의 손을 잡은 것 같다 라고 그 느낌을 묘사했어요. 근데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거의 내가 한 번역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디서 내려온 번역이다 라고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제가 그때 일기장에 어떻게 썼냐면 이게 정말 절박했는데 펜하임을 타는 거가 펜하임 안 타도 괜찮다. 뭐 이게 출판 안 돼도 괜찮다. 그때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원금을 할 때가 아무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냥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그냥 슬프게 살다 죽어도 나는 만족스럽다. 왜냐면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았었다. 나는 너무나도 처음으로 뭐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정말 완벽한 번역의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었던 게 그게 몸하다예요. 여기에. 네. 안내 말씀 듣고 갈까요? 네. 신의 말씀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번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옮긴다는 말이 충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창작에 대한 것들 되게 경험하고 싶고 궁금하고 알 수 있다면 되게 알고 싶은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에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기는 한데 좋은 번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손길이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번역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되게 도식적으로 묻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차 언어, 처음 출발하는 언어를 잘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소실이 적게 하는 것. 근데 반면에 그 사이에 뭐 좀 잘 읽힐 수 있는 창작이 더 많이 들어가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냐. 우리가 지금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그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귀결되는 것 같아요. 별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번역에 대해서. 근데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지. 지금 정보로 작가님도 번역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두 분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네. 예, 지금 마감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잠시 잊어먹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번역은 원작의 문체와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작이 문체가 이상하거나 원작이 분위기가 기묘하거나 원작의 내용이 원래 이해하기가 힘들면 번역도 이상하고 번역도 이해하기 힘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작가들이 다들 좀 이상해서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원작을 읽었을 때 느끼는 것을 한국 독자님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작을 읽은 사람이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재밌다 이렇게 느꼈으면 한국 독자님들이 이건 쉽게 술술 읽힌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번역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많은 책을 팔아야 되는데 문장이 이상하면 열받으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독자분 입장에서도 책을 펼쳤는데 대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으면 일단은 번역가의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번역이 좀 이해되고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래 이상한 작품이다 이런 게 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정 국가나 특정 문화권에서 그 사람은 원래 이상한데 굉장히 독창적인 천재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기는 원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복잡한 네,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번역가로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작가분이 신경수 작가님이에요. 저는 정말 최고의 작가분들만 번역한 것 같아요. 황석영 작가님, 네, 정보라 작가님, 정보라 작가님, 네, 박상영 작가님, 그러니까 정말 전삼회 작가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번역가분들만 제가 다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 작가분들이랑 대화를 안 하기로 유명해요. 다들 물어봐요. 얼마나 얘기를 했냐 신경수 작가님하고. 전혀 대화 안 해요. 저희는 대화를 한다 해도 이렇게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보라 작가님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저희는 막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우리는 이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는 막 인터넷에서 그 웃기는 비디오 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그런 작업 얘기는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신경수 작가님 생각을 근데 많이 하는 게 제가 제 첫 책이 신경수 작가님의 리진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하고 너무나도 제 번역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반응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막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그 책에. 그래서 또 이렇게 왜 이 책을 좋아했냐 물어보면 막 제가 좋아했던 이유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주토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번에 제가 신경수 작가님이 바이올렛이 지금 4월달에 나왔는데 영어로 근데 그 번역을 제가
했을 때는 그 번역을 다 마쳤을 때는 제가 망했다. 막 내가 신경수 작가님을 망쳐놨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 blurb라고 그 추천 문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 출판되기 전에. 근데 그 돌아오는 추천 문구들을 읽어보니까 막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고 왜 사랑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 작가분들한테 그 번역만 읽어보시고 이런 반응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그냥 신경수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 정말 태양같이 밝은 문체에 내가 아무리 셔터를 이렇게 내 번역이라는 셔터를 내려도 그 틈새 사이로 그 빛이 새 나와요. 그리고 독자분들이 그 틈새 사이 이렇게 새어나는 빛을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번역에 문제가 있다 해도 일단 이 작가가 원어로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겠다. 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제가 번역하는 작가분들의 그 위대함이 제 번역에 불구하고 제 번역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번역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북커상 후배 오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물론 이렇게 리뷰를 읽어보면 뭐 번역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정말 제가 항상 송고를 하기 직전에 이렇게 퇴고를 하고 송고를 하기 직전에 항상 한 번 더 읽어보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번에 망했다 그게 지금 10권째쯤 됐어요 이제. 근데 아직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작가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 대답 하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번역에 대해서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라는 걸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이 두 언어를 다 알아도 그게 언어를 안다는 거랑 또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본다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언어를 읽었을 때 느끼는 사람들의 좀 주된 반응들과 저 언어로 읽혔을 때 그 반응들이 비슷하다면 그건 잘 번역이 됐고 뭔가가 전달돼야 할 것들이 잘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을까요? 정보라 작가님이 이 번역된 거 보셨을 때 이 책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번역이 다 된 거 그냥 원고 상태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책으로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내가 쓴 언어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딱 번역이 된 걸 봤을 때. 아니 진짜 번역을 했단 말이야. 정말 대화를 안 하셨군요. 네, 그냥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지? 막. 네. 근데 그런 거 좀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 안터너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차 이렇게 소개할 때 선생님 소중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번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을 잘 번역을 하고 번역된 작품들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번역이 된다고 했을 때 미국 독자들이 어떤 소설들을 요즘 찾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작가가 이 한국 문학 독자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해가 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고민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쪽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이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는지 한국 문학 번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어떻게 이제 한 건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한국 문학 작품들 번역을 하시는 건.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영문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또 퀴어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문학에 당연히 나의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구사하는 분들의 그런 문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소설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근데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소위 말하는 클리셰 있잖아요. 문학 청년. 그래서 남들처럼 그냥 너무 진부하지만 남들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세계 문학 뭐 읽고 뭐 해서 관심을 항상 갖게 되었었는데
한국 문학을 번역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전략적인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문학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 영문학계에서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뭐 교수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내가 유학을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출판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출판사 일을 했었어야지 에이전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미권은 그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나 이미 번역가인데 문학 번역이라는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문학 번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한국 문학을 당연히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랬었고요. 근데 아무리 한국 문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첫 작품이 신경수 작가님의 책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작가분을 맡겼지? 그것도 이제 바이올렛도 맡기셨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사스도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신경수 작가님을 3번이나 번역하게 된 영광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건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럭키 브레이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거를 레버리지로 이제 열심히 그 뭐 출판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네트워킹도 하고 뭐 영국에 자주 가고 미국에 자주 가고, 영국에 좀 더 자주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좀 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커상 후보가 된 거죠. 그 뭐 내셔널 북 어워드 후보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전략적인 어떤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한국 문학을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어떤 번역가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한국 문학을 뭐 많이 안 읽었다거나 뭐 이렇게 정세랑 작가의 뭐 이거를 읽어본 적 있어? 막 이러면 뭐 정세랑 작가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되게 그런 경험을 제가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번역가 지망생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게 정말 너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좋아해서 한국 문학 번역가가 돼야지, 아니 뭐 번역가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문학 번역가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이거 하려는 거야? 하여튼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돈 때문에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정성인데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 경로가 너무나도 진부해야 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경로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는 특별하고 제가 특이한 거고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제가 특이한 거고 그냥 번역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자세가 오히려 디폴트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진 않아서 지금 질문 하나 정도 하고 현장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도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번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오지 않았을까 번역하지 생각도 마세요. 도망치세요. 들어서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앞으로 지금 선생님 지금 번역하고 계신 작품 어떤 작품인지도 궁금하고, 안토노 선생님도 뭐 사실 신경숙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문체로 아주 강렬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숙 작가님, 황석영 작가님, 박성영 작가, 정보러 작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 번역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어떤 취향, 내가 좋아하는 작가, 좀 더 선호하는 작가, 그리고 어떤 경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거 있으신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해 주시고 현장 질문 받아볼게요. 네. 예, 저는 폴란드 SF를 지금 번역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요. 그 SF가 끝나고 나면 폴란드 좀비 소설을 번역할 거고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물론 SF도 재밌어요. SF도 재밌는데 SF는 항상 새로운 개념이나 신조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힘든데 좀비 소설은 그냥 무조건 다 죽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부터 번역하고 싶었던 폴란드 소설과 러시아 소설 2개 번역을 연달아 하게 됐는데 둘 다 빨갱이 소설이라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Please Look After Mom,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이 나올 때까지 저는 신경수 작가님이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이거는 번역이 불가능한 작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되고 이제 정화연 교수님이 이제 외딴방을 번역하셨죠.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너무나도 수려한 번역이에요. 그 책은. 또 이제 김설아 교수님도 이제 I'll Be Right There,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번역했고,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이런 분들이 번역이 잘 되는 작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경수 작가 보면 정말 또 문체를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분석이 불가능한 문체예요. 왜냐하면 신경수 작가님은 정말 뭐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막 화려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또 단어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뭐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굉장히 잔잔한데 어느 한 순간부터인가 막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신비의 문학, 신비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번역이 될까? 근데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가 아무리 이 번역을 망쳐도 신경수 작가님은 신경수 작가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작가를 번역을 할 때까지 이 작가가 번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되게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제가 윤대영 작가님 책을 보면서 막 이거 정말 내가 읽어본 가장 아름다운 문체 중 하나야. 근데 이건 누가 나보고 이걸 번역하라고 하면 나는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윤대영 작가님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막 손연평 작가님의 그 튜브 제가 최근에 그거를 그 샘플을 맡게 됐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맡기 전에 제가 승낙을 하기 전에 이거 읽고 있는데 막 이거는 이 문체가 영어로 된다고 막 아몬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다르거든요. 아몬드랑. 근데 아몬드는 또 되게 그 샌디 주선리라고 굉장히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 맡으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튜브를 그래 한번 번역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한 장을 번역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이거 영어로 되는구나. 그래 하겠다고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그걸 다 추상화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관념을.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을 만져봐야 돼요. 제가 제 영어로 만져봐야지 이게 내가 번역을 할 수 있다. 내가 번역할 수 없다. 이거 번역이 잘 된다. 번역이 잘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토너의 어떤 문학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젠가 소설을 쓰시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현장에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그 두 분에게 하고 싶으신 질문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묻고 싶었던 거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한 시간이 있지만 결국엔 질문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질문해보고 싶은데 번역하신 작품의 첫 문장과 끝 문장에 특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도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장은 좀 미괄식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술어도 맨 뒤에 오고 그리고 문단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한 건 꼭 뒤에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문법적으로 되게 서스펜스가 있는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야지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두 괄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가 있는데 문장이 되게 느려져요. 그리고 더뎌져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가 넣어요. 문단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스토리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들은 되게 정보로 작가님이 이러지 않지만 우리나라 소설들의 상당수가 막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위기 막 안개를 막 이렇게 묘사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세 번째 장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미권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제가 잘 번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상현 작가님의 그 대도시 사랑법이 그렇잖아요.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작가분들보다도 저희 작가분들보다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신경수 작가님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신경수 작가님은 굉장히 한국스러운 이렇게 작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경수 작가님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월드 작가세요. 그러니까 국문학만 읽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문학을 다 읽으시고 뭐 모든 음악을 다 들으시고 모든 영화를 다 보시고 막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그런 예술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경수 작가님의 감각이 되게 국제적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수 작가님 번역을 할 때 그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정말 딱 보이기 때문에 아 이분 정말 역시 월드 작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혹시 뭐 정보라 작가님도 번역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더 각별히 언어 옮길 때 그 신경을 쓰시나요? 모든 문장을 다 신경 써야죠. 근데 그것도 작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런 작가님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작품도 있고요. 짧은 작품일수록 처음과 끝이 중요하고요. 근데 중편 이상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좀 더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고, 처음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두 분 다 다른 번역가 분이 번역하신 작품 중에 왜 내가 이걸 못했을까라고 아쉽거나 뭐 이걸 꼭 하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내가 몰라서 못했거나 하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이번에 저기 부커상 그 행사 가기 전에 최종 후보작만이라도 다 읽고 가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가졌으나 그 야곱에서 도카르추크 작가님 작품 이만해서 못 읽었는데 저기 아르헨티나 작가님 클라우디아 피니에이로 작가님의 엘레나는 안다라는 작품 있는데요. 그거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집어 삼킬 듯이 홀랑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번역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읽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스페인어를 몰라요. 예, 그리고 작품은 원작에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리들 선생님이 영어로 엄청나게 잘 번역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홀라당 빠져서 다 읽었을 텐데 그거를 영어에서 다시 번역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스페인어를 배워서 번역을 하면 어느 천년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번역가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했는데 이 책이 팔렸는데 다른 번역가가 채갔다라는 그런 책이 저는 한 권 있고요. 어떤 책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다행히 그 책은 망했어요. 왜냐면 날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 막 그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상영 작가님의 차기작 있잖아요. 1차원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번역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어로는 완전히 무명이었던 작가를 부커상 후보까지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안톤 허씨 제발 번역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번역권을 따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상현 작가님의 그 차기작이 나올 정도로 그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아니 딴 사람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뭐 내가 누군지 모르나 부커상이 뭔지 모르나 뭐 이렇게 내가 번역을 못했나 내가 그분들한테 뭐 안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뭐 부커상 어쩌고 다 지난 이후에도 이건 한 2, 3주 전 얘기예요. 불과 2, 3주 전 얘기인데 내가 이런 다 쓸데없는 일이었나? 왜냐면 아직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아직도 내가 판권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번역권을 가지고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히 그게 저한테 오긴 했는데
뭐 이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이제는 이제 앞으로 봐야죠 이제. 근데 영미권에 팔릴지 안 팔릴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책 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하여 이게 과연 뭐 내가 하게 될지도 되게 애매하게 그거는 완전히 애매하게 됐더라고요. 왜냐면 그 발췌 부분을 이미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아제리아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다른 번역가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교체 가능한 그냥 부속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박상영 작가님을 영어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잘툰 파스타라는 굉장히 긴 단편 중편이죠. 그 중편 소설을 제가 on spec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안 받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번역 못하고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했고 이제 그거를 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제 인맥을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그 Words Without Borders라는 문예지에 그 내게 됐고 거기서 돈이 약간 나왔는데 실제 번역 요율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하고 박상현 작가님에 대한 인지도를 제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거를 다 정말 눈물겨운 맨땅 헤딩 일을 정말 1, 2년 동안 그거를 했는데도 돌아온 건 이거구나. 부커상 후보로 올렸는데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커상 후보로 올렸는데도 그거는 열심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출판사 쪽에서는 막 이렇게 뭐 최연소 한국 최연소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띠지 같은 거에다 이렇게 그 사실은 홍보를 하시는데 근데 막 왜 왜 나는 이렇게 취급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는 정말 올해까지 지난 6, 7년간 제가 이걸 풀타임으로 전환을 했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 정말 진짜 매일같이 나 이거 그만둘 거다. 나 이거 그만둘 거다. 나 번역 그만둘래.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질문을 매일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히 문학 번역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뭐 번역가 되게 돈 잘 벌어요 요즘.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은 업종이에요. 문학만 아니라면 돈 잘 벌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학 번역을 하고 있지? 법대까지 나왔는데 나 그냥 다시 법률 번역하면서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이런 국어를 하면서 내가 일해야 되는 건지 막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매일같이 했어요. 6, 7년 동안.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번역을 그만둘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저한테 번역 판권을 안 주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딴 거 하면 되니까. 제 작가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뭐 신경수 작가님하고 정보라 작가님만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That's fine.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으면 나 다음에 오는 번역가분들은 더 고생을 하겠지. 왜냐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다른 저보다 그 클라우트가 없는 번역가분들한테는 얼마나 더 가혹하게 대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번역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문제를 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좀 변화하는데도 실제로 이제 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현실에 봤던 것들이 조금 개념화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작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지금 없어서 저 아까 한 분 더 손 들어주셨던 분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감 안 하고 질문 들어도 그럴까요? 짧게. 네. 저 정보라 작가님께서 동유럽 문학도 번역하신다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런 문학을 좋아하시게 됐는지랑 그리고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그 동유럽 쪽의 문학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너무 재밌어요.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취향이 어떠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번역할 때 엄청 재밌었던 게 워크룸 프레스에서 올해 초에 나온 비트카치 희곡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희곡집, 곰브로비치 희곡집도 재밌고 비트카치 희곡집도 재밌고 둘 다 희곡집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특히 비트카치는 희곡집이 길지 않아서 진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페이지 넘기다 보면 그냥 다 지나가요. 아엘리타라고, 이건 제가 번역한 작품은 아닌데요. 그 화성에 가서 공산혁명 일으키는 빨갱이 SF가 있는데 이거는 김성일 선생님이, 청주대학교 김성일 교수님이 지만지에서 내주셨고요. 이것도 재미있고요. 뭐 다른 작품들, 20세기 이후 작품들, 특히 SF, 동유럽 SF 작품들은 한국에 꾸준히 계속 번역돼서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정보라 작가님 이 성함을 그 알라딘 같은 데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서만 아니라 이렇게 번역서도 떠요. 그냥 그 번역서를 읽어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박 재미없는 번역가로서의 팬. 안드로메다 성운 읽지 마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중요한 정보. 재밌어요. 저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고기 정말 완전 충격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공산권에서 살아본 사람만 쓸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고기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답변 후 마무리인데 이제 마무리 멘트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북커상 기념 이래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번역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 근데 저는 이제 안토너가 이 작품을 번역한 과정들을 보면 출판사이기도 하고 번역자이기도 하고 편집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걸 알리고. 그렇죠? 어느 곳에서 출판돼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도 그 작가의 문제가 뚫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이례적인 성취를 하신 거잖아요. 두 작가의 작품을 멤버카 숏리스트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그 여러 상황들을 뚫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성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례적인 노력과 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구조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보라 작가님도 약간 여러 이야기들 이게 고저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비정규직 이야기 할 때 되게 커질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함께 했던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밖에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여기 어두운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 글 쓰거나 번역하시는 분들은 손에 맞는 키보드를 찾아서 손목을 잘 보호하시고 특히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찾아서 잘 공부해 보세요. 그게 사회에 속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들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